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비가 막 그친 늦가을 오후였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저층 아파트 복도에는 습기 어린 먼지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 이맘때면 어르신들이 복도 창문 틈으로 저 멀리 흐린 하늘과 옆동 옥상을 바라보곤 했는데 오늘따라 창밖 풍경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이 복도는 어릴 적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의 시간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한 남자가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낡은 난간을 꼭 붙잡으며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갔다. 비에 젖었다 금세 말라버린 운동화 밑창이 계단 모서리를 밟을 때마다 또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으면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창문 너머로 얼굴을 내밀어 왔니? 라고 밝게 맞아주곤 했지만 오늘은 그런 따뜻한 인사가 들리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입안에서만 맴돌던 말 한마디가 오늘따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것 같았다. 집 문제, 빠듯해진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어떤 외로움과 책임감이 함께 얽힌 같이 살자는 말. 머릿속에서는 100번도 넘게 어머니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던 장면을 상상해봤지만 현실의 복도는 그 상상과 달리 어둡고 쓸쓸하기만 했다. 깊게 숨을 한번 고르고 남자는 드디어 어머니의 집이 있는 층에 다다랐다. 좁은 복도 양쪽으로 누런빛이 감도는 현관문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고 각 집마다 개성이 다른 초인종 모양이 달려 있다. 문 옆에는 오래된 전기 계량기들이 빽빽하게 껴있고 세월과 함께 가족의 희로애락이 켜켜이 쌓여 있는 듯한 풍경이었다. 남자는 문 앞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살짝 잡았다가 식은땀이 번져 한번 놓았다. 다시 용기를 내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집 안쪽에서 슬리퍼 소리가 가까워졌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귀에 익숙한 집안의 안락함을 알렸지만 오늘은 어쩐지 낯설고 먼 소리처럼 느껴졌다. 철컥 걸쇠가 풀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반쯤 열렸다. 서너 살은 더 먹어 보이는 여자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어 올린 채 표정에 짐작할 수 없는 심경이 담겨 있었다. 오래 본 사람을 보는 것 같지 않은 눈빛, 예전처럼 다정한 미소도 얼른 들어와라는 인사도 없었다. 입술이 먼저 움직였다. 너 우리 아들 아니다. 예고 없는 그 한마디가 쌩하고 복도에 떨어졌다. 인사도 설명도 없었다. 당황스러움과 상처가 동시에 가슴팍을 찌른다. 계단을 올라오던 옆집 아주머니가 그 장면을 스치듯 보고는 멈칫 고개를 숙여 자기 집으로 재빨리 들어간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더 재빠르다. 이런 상황은 오래 살아온 동네에서도 드문 일이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남자는 그 말에 마치 가슴을 밀린 듯 순간 뒤로 젖혀졌고 손가락 사이로 비닐 손잡이가 깊게 파고들지만 놓지 못한다. 신발을 벗으려던 발은 허공에서 멈췄다. 머릿속에서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은 하나도 나오지 못한다. 오직 목에서 간신히 나온다. 무슨 말이야, 엄마. 문틈 안쪽에서 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두 번 말 안 한다. 너 내 아들 아니라고. 문틈은 더 좁아졌고 거실의 따뜻한 불빛은 문 안쪽에만 머문다. 차가운 복도 형광등만이 남자를 덮는다. 복도 바닥에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준비한 말들은 목구멍까지 찼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그게 아니고 같이 살면서 생활비도 내가 보태고 이제는 내가. 여자는 팔짱을 더 굳게 끼고 문턱에서 한 걸음도 더 나오지 않는다. 단호한 밤, 멀어진 마음이 느껴진다.
누가 같이 살자고 해달래? 이제 너랑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 여기 다시 오지 마. 문이 조금 더 닫히며 틈이 줄어든다. 찬 가을 공기가 복도에 스며든다. 시니어 세대라면 한 번쯤 마주했을 법한 가족의 멀어짐과 재회의 갈림길, 그 시린 순간이 그대로 복도에 머무른다. 말을 꺼내 보지도 못한 채 남자는 입 밖에 내지도 못한 함께 살자는 희망을 조용히 눌러 담는다. 다시 신발을 깨어 신고 뒤축이 구겨진 채 발목을 누르지만 자세를 고쳐 신을 힘도 없다. 진짜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복도 쪽으로 낮고 얇게 흘러나온 목소리. 문은 닫히고 안쪽에서는 답이 없다. 오직 안에서 잡아당기는 문고리의 힘만 느껴진다. 찰칵.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퍼진다. 잠시 정적이 이어지고 문 안쪽에서 텔레비전 볼륨이 조금씩 올라가는 일상이 들린다. 가족의 일상과 남겨진 자의 조용한 외로움은 세대 간 간극과 갑작스런 단절의 상징처럼 복도에 남는다. 남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복도 끝을 한참 바라본다. 천천히 복도 끝 창문 앞에 서면 바깥은 여전히 잿빛이다. 창문 틈 사이 흐릿하게 들어온 빛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먼지들을 비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 눈가가 슬며시 붉어져 올라온다. 손등으로 눈을 걷어내며 길게 한숨을 내쉰다. 창밖 아래 놀이터에는 초등학생쯤 된 아이들이 모래를 발로 차며 웃고 있다. 그들 삶의 소리는 작지만 힘겹고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준다. 남자는 한참 생각에 잠기다가 오늘만큼은 평소에 거의 쓰지 않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린다. 나이가 들수록 계단이 버거워지는 때 평소 자주 쓰던 길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서 있다가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이마, 눈, 얼굴을 온전히 손가락으로 감싸준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가 이내 힘이 빠진다. 문이 열리자 중년 남자가 먼저 내린다. 서로 습관처럼 인사를 나눈다. 허리를 살짝 숙이고 눈빛으로 인사를 건넨다. 남자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을 외면하려 바닥 앞만 본다. 나이 들수록 거울에 비친 모습이 을에 낯설고 멀게만 느껴진다.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은 하루의 끝자락에서 늘 그렇듯 몇 사람이 흩어져 있다. 벤치에 앉지 않은 채 그는 기둥 옆에 서서 휴대전화를 꺼낸다. 최근 통화 목록 첫 번째에 엄마 이름이 있다. 어머니, 이 두 글자는 시니어 세대라면 누구라도 짙은 그리움과 아픔을 품게 한다. 버튼에 닿기 직전에 손가락이 멈춘다. 곁에서 중년 부부가 나누는 일상 대화가 들려온다. 어머니 허리 또 안 좋다더라. 주말에라도 한번 모시고 와야지. 그러게, 혼자 계시게 두는 것도 그렇고. 이 말들이 남자의 귀에 스치다가 복도에서 들은 단호한 말과 겹쳐진다. 그러나 가족의 따뜻함도 복도에 남은 상처도 쉽게 뒤섞이지 않는다. 휴대전화 화면의 이름은 그대로지만 손가락은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 그저 목록을 닫는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고 사람들은 흐르듯 타고 내린다. 남자는 한 박자 늦게 버스에 탄다. 카드 찍는 소리가 잠깐 울리고 빈자리를 찾지 못해 문 옆 손잡이를 붙든다. 작은 원룸문이 그날 저녁 조용히 열린다. 현관에서 몇 걸음만 옮기면 싱크대와 침대가 다 보이는 어르신들이라면 익숙할 소박한 구조. 조그만 등이 방 전체를 희미하게 밝힌다. 남자는 장바구니를 싱크대 위에 내려놓고 반찬과 채소를 하나씩 꺼낸다. 냉장고 문을 여니 아래 칸 사이로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모서리가 보인다.
어릴 적부터 생활의 흔적이 남겨진 서류 봉투,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나 문서가 들어있을지 모른다. 시선은 잠깐 그 봉투 쪽에 머물다 다시 냉장고 안으로 돌아온다. 김치통을 꺼내다 다시 넣고 컵라면을 꺼내 포장만 만지작거리다가 내려놓는다. 여러 번 서랍을 열었다 닫았지만 꺼내는 것 없이 밤이 늦어진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싱크대 쪽을 오래 바라본다. 조명 스위치를 끄면 방 안이 어둡게 가라앉는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벽을 길게 번진다. 신발조차 벗지 못한 채 남자는 흘러내리듯 뒤로 눕는다. 한 손은 배 위에, 다른 손은 옆으로 늘어뜨린다. 위층에서 나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도어 열리고 닫히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벽을 타고 들어온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상처와 아쉬움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현관문이 닫히던 소리,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는 말이 밤을 뒤덮는다. 휴대전화 화면이 잠깐 빛났다 꺼진다. 메시지가 와도 소리는 없다. 남자는 눈을 뜨지 않는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그저 가만히 누워 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붐비는 출근길 지하철. 남자는 손잡이를 꼭 잡고 흔들린다. 옆 승객이 통화한다. 어제 엄마랑 통화했는데 또 허리가 안 좋다시네. 주말에라도 한번 다녀와야지. 순간 손가락에 힘이 더 들어간다. 어제 다쳤던 현관문이 생각난다. 사랑도 미움도 가족의 사연도 세월 흐름 속에 비껴간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 멈춰선다. 눈 밑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본다. 일단 웃는 얼굴을 만들고 사무실 문을 연다. 입구 쪽 동료가 고개를 든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어제 늦게 잔 거야? 그냥 잠이 잘 안 오더라. 커피캔을 건네받으며 남자는 짧게 웃는다. 입술은 웃는 모양이지만 손끝에는 복도 문고리의 차가운 감촉이 선명히 남아있다. 점심이 한참 지난 시간, 동네 분식집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유리창을 한층 더 뽀얗게 만들고 있었다. 분식집 특유의 구수한 냄새, 볶음 고추장 내음, 그리고 낡은 선풍기 바람에 실려온 단무지와 어묵 냄새가 어깨에 가볍게 내려앉는다. 창가 쪽 테이블에서는 교복을 다려 입은 학생 둘이 서로 머리를 모으고 라면을 먹고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조금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메뉴판 가장자리는 시간의 흔적이 묻어 한눈에 봐도 오래된 동네임을 느끼게 했다. 남자가 문을 살며시 밀고 들어왔다. 검은색 점퍼에 색이 바랜 슬랙스, 운동화에는 며칠째 쌓인 먼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짧게 울리는 소리가 가게 안에 정막을 깨뜨렸다가 잠시 후 익숙한 풍경처럼 곧 제자리로 돌아왔다. 가게 안에 있던 사람 몇은 잠깐 고개를 돌려 남자를 바라보다가 다시 자기 그릇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런 무심한 풍경 역시 오래된 동네의 일부다. 안쪽 구석 테이블에서는 손이 연신 휘저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여기야. 여자가 먼저 앉아 있었다. 바로 옆에는 남자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얌전히 앉아 이마가 뽀얗게 드러난 짧은 머리, 어머니가 직접 사준 듯한 새 패딩 점퍼, 손목에는 작은 전자시계가 반짝거렸다. 시니어 시청자들은 이런 배경에서 집안 살림이나 손주 생각, 가족의 애틋함을 자연스레 떠올렸을 것이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둘이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다. 의자에 앉기 전 점퍼 지퍼를 반쯤 내리고 허리를 살짝 구부렸다. 늦었지. 말끝에 담긴 미안함과 약간의 긴장. 여자는 시계를 슬쩍 보고
별다른 대답은 없이 옆에 있던 메뉴판을 집었고 힘든 일상 속에 약간 굳은 표정이 지나간다. 애 학교 끝나고 바로 오느라 바쁜데 시간 좀 맞춰 다녀. 뭐 먹을 거야? 남자는 머뭇거리며 메뉴판을 훑었다. 그러나 잠깐의 머뭇거림 끝에 그냥 김밥 하나면 돼. 라고 말을 줄인다. 아이 옆에서 입을 떼었다. 나 떡볶이도 먹고 싶은데. 여자는 몸을 아이 쪽으로 살짝 돌리며 웃는 낯을 보였다. 그럼 라면이랑 떡볶이, 순대 조금 섞인 걸로 시켜줄까? 우리 애는 잘 먹어야지. 부드러운 말투에 아이의 눈가가 금세 밝아진다. 남자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 마디를 서로 맞댔다. 분식집 주인이 다가왔다. 앞치마에는 고추장 자국이 옅게 남아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익숙한 풍경, 베넷네음과 소박한 인사들. 여자가 주문한다. 라면 하나, 떡볶이 하나, 순대 작은 거, 그리고 김밥 하나. 주인은 주문서를 적으며 남자를 한번 쳐다본다. 옷이 몸에 비해 약간 크고 셔츠 목은 조금 해져 있다. 남자는 그 눈길을 피해 창밖을 보는 척한다. 바깥에는 늦가을 바람에 낙엽이 흔들린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테이블 위엔 잠시 정막이 흐르고 아이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아이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모, 이거 봐. 지난번 시험 점수. 화면에는 높은 점수와 반 1등이라는 글자가 크게 보였다. 여자는 얼굴이 누그러지고, 어머, 우리 애 또 1등 했네. 피는 못 속인다니까. 머리도 좋고 손도 야무지고라며 칭찬한다. 아이의 어깨가 조금 움찔하듯 들썩인다. 남자는 그 화면을 훑어보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다. 거칠어진 손톱과 굳은 살, 노화의 흔적이 눈에 들어온다. 손끝이 무릎 위 천을 괜히 문지른다. 음식이 한 상 가득 나왔다. 라면 냄비엔 김이 솟아오르고 떡볶이 그릇엔 붉은 소스가 반짝인다. 처음 온 어르신이라도 분식집 특유의 이 냄새에 감정을 뺏길 것이다. 여자는 젓가락을 들어 아이 그릇부터 챙긴다. 먼저 먹어. 불기 전에. 우리 애부터. 라면을 그릇에 덜어주고 떡볶이도 골라준다. 아이 접시는 금세 가득 찼다. 남자 앞엔 김밥 접시 하나만 조용히 놓였다. 옆에는 물컵 하나가 똑 떨어져 있다. 주인이 김치와 단무지를 놓으려다 잠깐 망설인다. 아이 앞에 둘까, 남자 앞에 둘까 저울질하다가 테이블 중간에 내려놓고 돌아선다. 여자는 김밥 접시 한번 훑고 시선을 돌렸다. 넌 원래 많이 안 먹잖아. 회사 다니는 남자치고는 입이 참 짧아. 남자는 김밥 하나를 집었다. 응, 괜찮아. 원래 점심 많이 안 먹어. 김밥을 입에 넣고 씹는 동안 라면 냄비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아이의 면치기 소리, 국물 드는 소리, 떡볶이 그릇에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뒤엉킨다. 남자 젓가락은 김밥 주변을 맴돌다 다시 놓였다.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빈속이라 그런지 물이 뱃속에서 또렷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난다. 여자가 불쑥 말을 꺼냈다. 너 그 옷 아직도 입어? 결혼식 때 산 거 아니야? 남자는 셔츠 소매를 내려다본다. 손목 실밥이 슬며시 풀려 있다. 아직 입을 만해서. 옷은 뭐 멀쩡하잖아. 여자는 씁쓸한 입꼬리로 멀쩡하긴 하지. 그런데 사람 인상이란 게 있어. 이 나이 되면 겉모습도 그 사람 수준이야. 아무리 속으로 잘났어도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야. 점퍼, 셔츠, 바지, 운동화. 어디도 눈에 띄게 좋지 않고 새 것 같은 것도 없다. 남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잠깐 굳어진다.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가늠할 수 없다. 그래도 회사는 잘 다니지? 그래 봐야 계약직이라면서?
애도 없고 집도 따로 없고 가진 게 뭐가 있니? 내가 좀 더 똑바로 컸으면 나도 이렇게는 안 살았지. 아이의 젓가락이 잠깐 멈춘다. 남자와 잠시 눈동자가 마주치다가 금세 떨궜다. 다시 떡볶이를 집어먹지만 씹는 속도가 느려진다. 남자는 김밥 한 조각을 또 집는다. 김이 살짝 찢어지고 밥과 단무지가 드러난다. 입으로 가져가던 손이 잠시 공중에서 멈췄다가 결국 입에 넣는다. 똑바로 못 커서 미안하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끝자락에 건조함이 묻어난다. 여자는 웃지도 맞장구 치지도 않는다. 떡 하나를 아이 접시에 올려준다. 너라도 잘해. 우리 애는 피를 안 속여. 머리가 달라. 반 1등이야. 선생님들도 다 칭찬하신다니까. 아이 귀가 조금 붉어진다. 숨 죽이고 물을 한 모금 마신다. 남자는 아이 옆모습을 오래 바라본다. 흰 티셔츠 위 새 패딩이 정리되어 있고 손톱은 깨끗하게 잘려 있다. 자기 손은 거칠어진 살과 굳은 살이 선명하다. 잘 컸네. 짧게 한마디. 아이의 어깨가 아주 조금 들썩인다. 그때 분식집 문이 다시 열린다. 근처 사무실에서 나온 듯한 정장 차림 남녀가 들어온다. 바지주름은 반듯하고 여자 구두는 먼지 하나 없어 반짝인다. 주인은 자동으로 그쪽을 먼저 맞는다. 두 분 뭐 드릴까요? 새로 온 사람들에게 잠시 시선이 쏠렸다가 다시 각자의 테이블에 돌아간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물컵을 다시 들었다. 입술만 적시고 내려놓는다. 테이블 메뉴판이 흔들려 가장자리가 남자 팔을 스친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선명하다. 음식을 거의 비워갈 즈음 여자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다. 어쨌든 너도 이제 내 처지 좀 보고 살아야 돼. 나한테 기대지 말고. 나이 먹은 사람 붙잡고 같이 살자고 하지 말고. 각자 벌어먹는 걸로 충분하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김밥 접시 마지막 한 조각을 바라본다. 한참 집지 못하다가 조용히 집어 입에 넣는다. 그 조각이 오늘 먹은 것 중 제일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이 앞 접시는 거의 비어 있다. 떡볶이 소스만 바닥에 남아 있다. 여자는 계산대로 먼저 간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큰 소리로 말한다. 예거는 내가 낼게. 너 건 알아서 해. 남자는 허리춤에서 지갑을 꺼낸다. 구겨진 영수증이 한꺼번에 삐져나온다. 카드를 꺼내려다 순간 손이 떨린다. 밖으로 나왔을 때 분식집 유리창엔 세 사람의 뒷모습이 어설프게 겹친다. 여자는 아이 손을 잡고 먼저 걷고 남자는 그 둘과 조금 떨어져 뒤에서 따라간다. 늦가을 바람이 보도블록 위로 분다. 아이 패딩은 춥지 않게 버텨주지만 남자 점퍼는 바람에 쉽게 흔들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아이가 뒤를 힐끗 본다.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아이는 잠깐 입술을 깨물고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삼촌도 잘 먹었죠? 남자는 어깨를 펴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다. 그럼, 잘 먹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자 여자가 아이를 끌 듯 먼저 건너간다. 남자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길을 건너는 동안 손은 계속 주머니 안지갑을 쥔 채였다. 카드 모서리가 손바닥을 날카롭게 누르고 있었다. 밤 공기가 한층 차가워진 저녁, 남자는 평소보다 더 느린 걸음으로 퇴근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다. 퇴근길 도로 옆으로 늘어서 있던 가로수들도 절반쯤 잎이 떨어져 겨울의 문턱을 알렸다. 보도블록 위에는 바람에 떠밀려온 낙엽들이 촉촉하게 젖어 빈틈없이 바닥에 붙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몇 칸마다 희뿌옇게 번지며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도로의 단절마다 끊어졌다를 반복했다.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 속에는 컵라면 2개, 삼각김밥 하나, 콜라 한 캔이 전부였다. 시니어 시청자라면 한 번쯤 자식이나 배우자가 늦게 들어올 때 챙겨놓던 간식의 풍경이 떠오를 법한 소박한 저녁거리였다. 원룸 건물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좁은 방 안의 싸늘한 공기가 그대로 남자를 감쌌다. 낮에 꺼둔 전등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미세하게 들어오는 주황빛 가로등 불빛이 벽에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남자는 신발을 조심스럽게 벗고 주방 겸 거실 바닥에 비닐봉지를 내렸다. 문을 닫는 순간 손끝에는 밖에서 자신을 내보내던 그 이질적인 감촉이 잠시 스치는 듯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열었다. 세제와 행주, 쌀 포대 사이로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꽤 오래전부터 매번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치던 봉투였다. 남자는 한 손으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꾹꾹 2번 눌러보다가 결국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찢었다. 봉투 안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병원 영수증 몇 장, 장례식장, 영수증, 보험사에서 보낸 안내문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종이 위에는 오래전 날짜와 함께 입원비, 수술비, 호스피스, 병동 사용료 같은 단어들이 붉은 볼펜 자국과 뒤섞여 선명히 남아 있었다. 남자는 그 종이들을 하나씩 펼쳤다. 금액 오른쪽에 남겨진 악필의 서명이 눈에 익었다. 바로 아버지가 쓰던 서명체였다. 식탁 위에 몸을 엎드리듯 기대며 마치 글자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사람처럼 자세를 낮췄지만 사실은 종이 위로 몸을 붙들고 있는 자신을 겨우 지탱하는 모습이었다. 장례식장 영수증 한 장이 손끝에 머물렀다. 하단에는 상주랑 칸에 또박또박 적힌 이름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온 익숙한 가족의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이 요즘은 다른 말과 함께 붙어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너 우리 아들 아니다. 불과 며칠 전 복도 앞에서 들었던 그 말과 지금 이 종이 위의 글자가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휴대전화 진동이 식탁 위에서 짧게 울렸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진동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번 짧게 울렸다. 엉금엉금 시간이 흐르고서야 남자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보았다. 알림창엔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엄마, 미안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다. 아니다. 이제 그만하자. 빠르게 작성된 듯한 문장. 마침표는 없었지만 마음의 결정을 끝낸 듯 담담하기만 했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쥔 채 한동안 그 자리 그대로 멈춰 있었다. 눈은 화면을 응시했지만 몸은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못했다. 방 안은 잠잠했다. 위층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만 천천히 들렸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여 답장을 쓰려는 듯 했지만 자판 위에 얹은 손은 결국 아무 글자도 찍지 못하고 다시 멈췄다. 몇 초 뒤 화면이 자연스레 꺼졌다. 식탁 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영수증과 안내문 사이에서 장례식장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다. 남자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끄집어냈다. 사진 속에는 검은 양복을 입고 상복띠를 맨 소년이 서 있었다. 양옆에는 친척 몇 명이 있고 뒤쪽엔 조문객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쳤다. 사진 속 남자의 눈은 충혈된 듯 붉고 입술은 꾹 다물려 있다. 지금 모습과 비교해보면 얼굴선은 조금 더 동그랗지만 그날의 눈매와 슬픔의 결은 지금과 꼭 닮았다. 남자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한 손으로 얼굴을 조용히 쓸어내렸다. 손바닥과 볼 사이에 단단히 버티는 나이든 피부가 느껴진다. 세월의 흔적,
그리움과 상실이 손끝에 쌓여 있다. 편의점 비닐봉지에서 컵라면을 꺼내 뜨거운 물을 붓고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접시가 돌아가는 소리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방안을 채운다. 전자레인지가 띵하고 울릴 때까지 남자는 식탁 앞 의자에 구부린 채 영수증과 사진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뭔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종이와 사진 위에 지친 몸을 내맡긴 듯한 풍경이었다. 컵라면을 꺼내 식탁 위에 두었다. 하지만 젓가락은 바로 움직이지 못했다. 라면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안경알을 잠깐 뿌옇게 만들었다가 이내 사라진다. 남자는 안경을 벗어 티셔츠 자락으로 한 번 닦고 다시 썼다. 젓가락을 들어 면을 한 번 휘젓고 국물을 한 입 떠넣었지만 실제로는 물만 삼키는 것처럼 목구멍만 움직였을 뿐이다. 탁 젓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날 밤 남자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가 눈을 감았다 뜨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눈을 감으면 복도의 문틈과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식탁에 흩어진 영수증과 사진이 다시 보였다. 휴대전화는 침대 옆에 엎어둔 채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며칠 뒤 회사 복도 복사기 옆에서 동료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남자를 바라봤다. 요즘 좀 말랐다? 얼굴이 많이 빠졌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볼을 만져보았다. 손끝에 닿은 살은 한결 더 얇아진 것 같았다. 그래, 그냥 잠이 좀 잘 안 와. 동료는 웃으며 몸 조심해. 우리 나이에 한번 무너지면 오래 간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남자 내면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병원, 가족의 역사와 건강에 대한 불안이 묵직하게 쌓인다. 남자는 애써 웃지 않고 서류를 품 안에 끌어안듯 들고 자리에 돌아왔다. 책상 위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엑셀표가 떠 있었지만 숫자들이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우스 커서는 같은 셀 위에서만 몇 번이고 깜빡였다. 퇴근길 지하철, 남자는 문 옆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지만 손은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통화한다. 어제 병원 모시고 다녀왔어. 약도 새로 타왔고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은 옆에서 누가 챙겨드려야 해. 혼자 두면 안 돼. 그 말이 들리면서 남자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린다. 바람 낙엽 한 조각이 사람들의 신발에 맞아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다시 짧게 진동했다. 남자는 일부러 꺼내보지 않았다. 손가락 끝으로 케이스 모서리만 만지작거리며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집에 도착한 뒤 현관 앞에서 남자는 잠시 멈췄다. 신발을 벗기 전 문손잡이를 살짝 뒤로 당겨 꼭 닫혔는지 확인했다. 그 손길엔 집 밖에서 자신을 내보내던 이질적인 복도의 감촉과 집 안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려는 조심성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와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천장 대신 어두운 방 공기와 달라붙는 고요함만이 눈앞에 남는다. 잠시 뒤 휴대전화 화면이 한 번 더 희미하게 빛났다 꺼졌다. 그 빛은 남자의 눈꺼풀을 스치듯 지나갔지만 그는 눈을 끝까지 뜨지 않았다. 방 안에는 숨소리, 오래된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꺼져가는 온기와 안도,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찬 공기만이 남아 있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던 토요일 아침, 남자는 일찍부터 마음이 복잡했다. 산 아래 작은 주차장에 도착하기 전에 휴대전화 지도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혹시 길을 잃지 않을까, 혹은 기억이 틀렸을까 싶은 불안감도 따라왔다. 하늘은 푸르렀지만
바람에는 이미 겨울 냄새가 섞여 있었다. 주차장에 세운 차 위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었으나 바람 끝은 매서웠다. 옆 관리 사무소 간판에는 햇빛에 바랜 글씨가 오래된 시간을 말해주었다. 남자가 유리문을 천천히 열고 들어서자 좁은 사무실에는 난방기 돌아가는 소리와 관리자들이 부지런히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함께 엉켰다. 책상 위엔 성묘 안내문, 분묘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오래된 서류철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책상 뒤에 중년 직원이 앉아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자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잠깐 입술을 적셨다. 여기 묻혀 계신 분 확인 좀 하려고요. 아버지 묘가 이 근처에 있다고 들었는데. 사소한 떨림이 감지되는 목소리. 남자는 아버지 성함과 대략의 위치를 설명했다. 직원은 키보드를 클릭하고 화면을 한참이나 들여다봤다. 마우스 휠을 돌리는 손가락에 잠깐 멈춤과 다시 움직임이 반복된다. 성함이 다시 한 번만요. 남자가 또박또박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화면에 코를 더 가까이 한다. 표정이 점차 애매해진다. 여기 기록상으로는 그 묘 정리된 걸로 나옵니다. 남자의 손가락에는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모자를 쥔 손등의 혈관이 뚜렷하다. 정리요? 직원의 눈이 다시 화면을 스캔한다. 네. 파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골 정리하고 자리도 반환된 상태로 나옵니다. 가족분 중 한 분이 서류 다 정리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관리자는 컴퓨터 옆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몇 장을 넘긴다. 중간쯤에서 손가락이 멈추며 여기 있네요. 날짜는 직원은 기록을 느리게 읽어내려간다. 며칠, 몇 월, 몇 년. 남자가 기억하던 아버지 기일과는 제법 다른 날짜였다. 누가 온 거예요? 남자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직원은 서류에 적힌 이름을 조용히 확인한다. 같은 성함 쓰시는 여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분이신 거죠? 인감증명서, 위임장도 제출하셨네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서 있었다. 사무실 안에 정적이 감돈다. 구석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다. 직원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혹시 모르셨던 건가요? 남자는 무심히 들고 있던 모자를 한번 뒤집어 잡았다가 다시 올려잡는다. 위치는 어디였죠? 그 자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직원은 서랍에서 오래된 묘역 지도를 꺼낸다. 볼펜으로 표시된 동그라미 여러 개 가운데 그가 손가락으로 짚은 곳을 자세히 설명한다. 여기 2줄 중간쯤이었어요. 지금은 평지로 정리된 상태예요. 저 위로 올라가시면 오른쪽 두 번째 줄입니다. 남자는 종이를 눈에 담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곧장 얼굴을 때렸다. 남자는 모자를 다시 눌러쓰고 산길로 이끄는 시멘트 계단을 오른다. 계단 좌우엔 소나무들이 띄엄띄엄 서 있고 그 사이로 하늘 조각이 잘려 들어온다. 명절이나 기일 때 내려놓았던 제사 음식, 껍질과 종이 등이 묘 사이사이에 흩어져 그날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한다. 숨이 조금 가빠질 즈음 관리자가 알려준 그 줄이 펼쳐진다. 비슷한 모양의 비석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쯤엔 비석 대신 흙만 덩그러니 쌓인 곳이 보인다. 남자가 어릴 적부터 몇 번이나 들렀던 기억 속 풍경과 정확히 겹치는 자리였다. 옆 묘의 비석, 돌계단, 주변 소나무 위치까지 완전히 일치하는데도 가운데 비석은 사라져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그 자리 앞으로 걸어갔다. 예전 비석이 있던 곳엔 흙무더기가 둥글게 올라와 있고 풀 몇 줄기가 삐죽이 자라 있다. 양옆 돌계단에는 짧게 앉았다간 흔적이 남아 있다. 남자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바지에 흙이 묻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할 만큼 그 자리 위에 곧장 손을 뻗는다. 차가운 흙이 손 사이로 미끄러져 내린다. 굳은 살 사이사이로 흙가루가 파고든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세로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에 기운을 실어보내며 귓가에 길게 울려 퍼졌다. 예전에 이 자리에서 서 있던 자신의 과거가 겹쳐진다. 검은 코트, 상복뒤, 떨리는 손으로 향을 잡던 날들. 인사해라. 조문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떠밀던 손길이 기억에서 어깨를 한 번 더 건드린다. 이젠 아무도 밀지 않아도 남자는 스스로 등을 굽혔다. 허리를 더 숙이면 더 가까워질 것 같았으나 숨이 목까지 가득 찼다가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입술 안쪽이 바싹 말라붙은 채 혀끝에 거친 감촉만 남는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카메라를 켜려다 망설이고 화면만 켰다 껐다 반복한다. 결국 아무것도 찍지 못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된 느낌, 오직 손가락, 발끝, 입술만 아주 조금씩 움직인 채 몸 전체는 흙 위에 쌓인 나무처럼 굳어져 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이 흐른 뒤 멀리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찾으셨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다. 숨이 조금 가쁜 얼굴로 산보를 올라왔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나며 바지에 묻은 흙을 한번 털었다. 손바닥에 남은 흙은 그대로 둔 채 내려다본다. 직원이 가까이 와서 둘러본다. 여기가 그 자리 맞아요. 아무것도 안 남겨두셔서 지금은 이렇게 평지처럼 보입니다. 남자의 눈이 직원 얼굴로 옮겨간다. 언제, 누가 이런 걸 한 겁니까? 직원은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한다. 몇 년 됐어요. 가족이 오셔서 상속과 함께 정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임의로 처분 못해요. 반드시 가족이 서류와 함께 오셔야 합니다. 상속이라는 단어가 산 공기 속에 묵직하게 떨어진다. 남자는 며칠 전 관리비 문자를 받았던 기억 아니다. 그만하자. 조용한 연락과 휴대폰 화면 속 단독, 변경, 정리 완료. 서류에 남겨진 단어와 흙만 남은 산소가 버무려져 한 번에 덮친다. 직원이 말을 덧붙인다. 요즘엔 자녀분들도 바쁘시고 이렇게 정리하고 납골당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자리가 한정돼 있으니까요. 다 사정이 있으셨겠죠. 남자는 짧게 숨을 내쉰다. 말끝에 아무 대답도 덧붙이지 않는다. 직원은 한 발 물러섰다. 조용히 계시다가 내려오세요. 길 헷갈리면 사무소로 오시고요. 직원은 산 아래로 돌아가고 다시 남자 혼자 자리에 남는다. 남자는 연묘 비석의 글씨를 천천히 손가락으로 쓸어본다. 낯선 이름이지만 또렷하게 새겨진 글씨체와 돌의 촉감이 지금은 이상하게 부럽게 느껴진다. 이름이 비석에 또렷하게 남는다게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관리실에서 받아온 묘 위치 표시 지도. 종이 한쪽에는 아버지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다. 하지만 그 번호 위 자리엔 지금 아무것도 없다. 남자는 종이를 한 번, 두 번 접어 손가락 크기만큼 작게 만든 뒤 바지 주머니 안쪽 깊이 밀어 넣는다. 바람이 조금 세차게 불어 소나무 잎과 낙엽이 땅으로 흩어진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흙도둠 자리를 바라보고 손가락이 허공을 한번 스치지만 끝내 땅을 다시 짚지는 않는다. 돌아서는 순간 발 뒤꿈치가 흙을 살짝 밀어내며 신발에 흙이 묻는다. 하지만 뒤돌아보는 일은 없다.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발걸음은 계단마다 묵직하게 부딪힌다. 숨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지만
마음 한쪽은 아직 산 위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주차장에 도착해 관리사무소 유리문부터 직원이 짧게 인사한다. 남자도 허리를 짧게 숙이며 답한다. 차 문을 열고 앉아 한 번 더 산 위를 올려다본다. 비석 대신 흙만 남은 산자리는 나무와 하늘 사이 시간 저편에 묻혀 있다. 시동을 거는 손이 아주 조금 떨린다. 핸들에 얹힌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천천히 자기 색을 찾아간다. 차가 도로로 나와 속도를 올릴 때까지 남자는 라디오도 켜지 않고 창밖으로 흘러가는 산 그림자만 오랫동안 바라본다. 아버지를 찾아왔던 길이었지만 돌아오는 차량 안에는 그 이름과 자리마저 사라진 사람만 남아 있었다. 토요일 오후 동네 골목 안쪽 작은 식당에서는 느린 트로트 음악이 고요하게 흘러나왔다. 유리창에는 김이 옅게 서려 있었고 벽에는 구겨진 달력이 삐뚤게 걸려 있었다. 손님들 자리에선 낡은 가죽 가방과 비닐 우산, 검은 패딩, 지갑, 그리고 각자의 수줍은 마음이 한데 모였다. 안쪽 긴 상 위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다. 흰 수건을 손에 쥔 주인은 언제나처럼 물잔을 부지런히 닦으며 사람 수를 대충 헤아려 본 뒤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상 한쪽에 먼저 앉아있던 머리 희끗한 여성은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 조금 더 굳어진 얼굴로 주변을 살폈다. 옆자리엔 고모, 맞은편에는 이모와 먼 친척들이 같이 앉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트로트 가락 뒤로 스며들 때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검은 점퍼 안에 셔츠,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단단히 들려 있었다. 남자는 사람들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고 상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손에 남은 봉투의 감촉이 시야를 장악했다. 종이의 모서리는 손바닥 살을 깊게 누르듯 날카로웠다.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바쁜데 오느라 고생했다. 뭐 다들 아는 얼굴들이니까 인사는 간단히 하자. 말끝이 잠깐 흐린 사이 상 위로 물병과 반찬들이 하나둘 펼쳐졌다. 김치, 콩나물, 어묵볶음 익숙한 그릇이 배불리 올라왔다. 남자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목으로 물이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이 평소보다 선명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모인 것도 참 오랜만이네. 다들 각자 바쁘니까. 그 말끝도 오래가지 못했다. 남자 손이 봉투를 상 앞으로 밀었다. 종이들이 속에서 스치며 낡은 소리를 냈다. 그는 구겨진 서류들을 꺼내서 상 중앙에 펼쳤다. 등기부등본, 재적등본, 묘지관리 서류, 낯선 도장이 찍힌 신청서. 식구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류 더미에 모였다. 남자는 날짜 순으로 종이들을 정리했다. 각 서류는 손때가 묻어 들떠 있었고 몇몇은 잉크가 번져 흐릿했다. 이거 지난 며칠 동안 내가 직접 떼어본 거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식탁을 둘러싼 모두에게 분명히 들렸다. 그는 가장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다. 아버지 성함, 사망일시, 그리고 가족관계가 적혀 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인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고. 종이가 돌아다녔다. 가족 이름이 나란히 작은 글씨로 지분 비율이 적혀 있었다.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는 다 같이 나누는 줄만 알았지. 남자는 다음 서류를 넘겼다. 날짜가 더 뒤쪽이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렇게 바뀌었어. 이번 서류에는 상속인이 한 사람만 진하게 나타나 있었다. 사람들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류에서 상머리 쪽 여성에게 쏠린다. 고모는 종이 하단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게 언제 바뀐 거야? 날짜는 아버지 제사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난 아무것도 몰랐지. 장례 끝나고 각자 자리 돌아간 줄만 알았는데 그때 상속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던 거야. 남자는 이어서 묘지 관리 기록과 파묘 및 정리 신청서가 묶인 서류를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니 관리소 이름과 도장이 찍힌 신청서가 나왔다. 신청인 칸의 이름도 방금 상속인으로 확인된 이름과 똑같았다. 이게 묘 정리 신청서야. 아버지 묘 파내고 자리 정리한다는 서류. 관리소에서는 가족이 와서 정리 다 끝냈다고 하더라. 어디선가 조용한 탄식이 새어나왔다. 설마라는 말을 내뱉으려다가 멈추는 사람도 있었다. 상머리에 앉은 여성이 물컵을 들어 올렸다. 손이 살짝 떨려 물이 컵 밖으로 묻었다. 테이블 위에 맺힌 물방울을 쓱 닦아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뭐. 다들 모르는 일들도 있잖아. 짧고 약간은 끊긴 말. 목을 고르는 듯 기침이 실린다. 이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도 이런 건 한번 말해주지. 묘 정리나 상속 같은 건 집안에서 상의해야 하잖아. 고모는 종이를 접으려다 말고 중얼거렸다. 우리가 몰랐다는 건 일부러 말 안 했던 거 아닌가 싶네. 남자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짚었다. 장례 직후 상속 변경, 묘 정리 신청, 최근 관리소 확인서까지 서류의 순서만큼 마음의 변화도 느껴진다. 상 주변 인물들의 표정은 처음 어리둥절했다가 차츰 상황을 이해해가는 얼굴로 바뀌어갔다. 누군가 낮게 물었다. 그래서 너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던 거야? 남자는 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저 아버지 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지. 근데 올라가니까 흙만 있더라. 관리소에서도 가족이 와서 정리 다 끝냈다고 했고, 말이 끝나자 상머리 쪽 여성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무젓가락이 테이블에 작게 부딪혔다. 이게 다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 상황도 모르면서 다들 말은 쉽게 한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하지만 주변 눈빛은 이미 예전과 다르게 흘렀다. 이모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가 돈 달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 다만 이런 일이 이렇게 뒤에야 알려지는다는 게.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입술만 여러 번 움직였다. 고모가 종이를 접다 멈추며 말했다. 아버지 묘를 없애면서 혼자 다 결정하면 안 되는 거잖니. 내 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듣는 건데. 남자는 상 위에 놓은 손을 깍지로 모았다. 손가락 마디가 서로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났다. 나는 그냥 왜 이제 와서 우리 아들 아니다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목소리는 여전히 크지 않았다. 하지만 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과 함께 말의 무게가 테이블에 내려앉았다. 고개 숙인 먼 친척 한 사람이 중얼거렸다. 아들 아니라면서 상속 서류엔 이름을 그렇게 적었고 묘 정리도 직접 했네. 그 말이 상머리까지 분명히 들렸다. 식당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 남자 쪽을 향했던 안쓰러운 시선들이 서서히 상머리 여성 쪽으로 옮겨갔다. 여성은 그 눈길을 느끼는지 다시 물컵을 들어 입에 댔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주인이 추가 반찬이라며 김치 접시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젓가락을 그쪽으로 뻗지 않았다. 남자는 서류 사이에서 아버지 이름이 적힌 한 장을 조심스레 빼냈다. 그는 한숨과 함께 오랫동안 목에 걸려있던 말을 꺼내려는 사람처럼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내가 바라는 건 이 서류들보다 아버지 이름이 먼저였으면 좋았겠다는 것뿐이야. 그 말을 마친 뒤 그는 서류를 다시 상 가운데에 조용히 내려놨다. 마치 이 자리의 판단을 모두에게 넘기려는 듯한 동작이었다. 한동안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숟가락도 젓가락도 그대로 멈췄다. 식탁 밖으로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 풍경이 보였다. 유리창에 비친 가족들의 모습이 흔들렸고 누가 옳고 틀렸는지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순간이 이어졌다. 그저 지금까지 한쪽으로만 쏠려 있던 마음과 시선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천천히 돌아서는 시간이었다. 남자는 상머리 쪽을 다시 보지 않은 채 손을 무릎 위로 내렸다. 손가락 끝에 남은 종이의 거친 감촉이 가족의 역사와 사연을 조용히 전해주었다. 식당을 나와 골목을 빠져나올 때까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굳이 말을 나누지 않았다. 여자는 늘 그랬듯 앞서 걸었고 남자는 거리감을 두며 묵묵히 따라갔다. 골목 끝 신호등 앞에서야 여자가 잠깐 발을 멈추었다. 집으로 와. 할 말이 더 있으니까. 그 한마디에 남자는 잠시 신호등을 올려다보다가 초록불이 깜빡이기 전에 서둘러 뒤를 따랐다. 택시 안에서도 아파트 현관까지 오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 위에 올라가는 숫자만이 시간을 아주 느리게 셈했다. 집문이 열렸을 때 익숙한 양 냄새와 세제, 그리고 오래된 가구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한 번에 밀려왔다. 집에 돌아온다는 건 늘 이런 복합적인 냄새와 감정에 휩쓸리는 일이었다. 여자는 신발을 벗자마자 바로 거실로 들어섰다. 남자는 신발장 위에서 옛날에 자주 신던 낡은 슬리퍼가 없는 것을 보고 한참 서 있었다. 대신 새로 산 듯한 작은 슬리퍼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사이즈가 눈에 띄게 작아 이 집의 시간이 이미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준다. 거실 가운데 작은 식탁, 벽 쪽엔 오래된 장식장이 있었다. 그 위에는 두 개의 액자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하나는 오래된 가족 사진, 다른 하나는 얼마 전 찍은 듯한 아이와 여자의 사진. 지난 시간과 현재가 물건 사이에 조용히 나란히 놓여 있었다. 여자가 외투를 의자에 벗어걸고 식탁 옆 의자에 몸을 털썩 앉혔다. 손은 마치 식당에서 물컵을 붙들던 기억이 남아있는 듯 잠깐 허공에서 컵 모양을 그렸다가 무릎 위로 내려왔다. 남자는 거실 문턱 근처에 멈춰서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 알면서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짧은 한마디가 먼저 나왔다. 앉아. 남자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몸을 붙였다. 소파 천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해져 있었다. 예전 자신이 오래 누웠던 쪽은 푹 꺼진 채로 남아 있었다. 한동안은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다.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같은 데서 그런 서류까지 꺼내드는 건 사람 망신 주는 짓이라는 건 생각 안 했니? 남자는 고개를 숙여 손바닥을 맞댔다 떼었다. 망신시키려고 가져간 것 아니야. 그럼 뭐 하려고? 여자의 목소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나는 그냥 내가 왜 지금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자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뭘 알아서 그런 말을 하냐? 어릴 때 병원 왔다 갔다 하던 건 다 누구 덕에 한 줄 아냐? 남자는 장식장 위 액자에 시선을 옮겼다. 흐릿한 색의 오래된 사진 속 아버지가 그를 안고 웃고 있었고 옆에 여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알지, 모른다고 한 적 없어. 여자 손이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다.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너 데리고 올 때 내가 어떤 소리까지 들어야 했는지, 어떤 눈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봤어? 남자는 눈만 천장 쪽으로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못 봤지. 그땐 그냥 엄마가 엄마인 줄만 알고 있었으니까. 여자가 비웃듯 짧게 숨을 내뱉었다. 그래. 나는 죽어라 숨겼고
너는 덕분에 멀쩡한 집 아들로 살았지. 그게 서로를 위한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땐 내 이름도 올려줬던 거고. 그때는이라는 말이 남자를 망설이게 했다. 지금은 여자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장식장의 사진들을 번갈아 보았다. 긴 시간 속에 손등이 사진틀을 살짝 쓸고 지나갔다. 지금은 이제 와서 책임지기 싫을 만큼 힘이 다 빠졌을 뿐이야. 내 병원, 내 학원, 내 도시락, 내 등록금 그거 다 지나고 나니까 솔직해지고 싶어졌다. 짧은 고백 다음 정적이 내려앉았다. 남자는 몸을 조금 앞으로 당겼다. 두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리고 손을 깍지 꼈다. 솔직한 건 좋은데 솔직해진다는 게 그동안 해온 말, 해온 일, 전부 없던 거로 만드는 것과 같진 않은 거니까. 여자의 시선이 남자에게 돌아왔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 넌 걱정 한 번 안 하게 해줬다고 생각하지? 밤에 자다가 놀라 숨 넘어가는 것. 붙들고 울던 것도 나였고 병원에서 의사에게 사정하는 것도 나였다. 아버지란 사람은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줄로 알았지. 남자의 가슴께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손가락 끝이 두 손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래서 상속도, 묘도 이제 와서 보면 결국 도장 찍는 사람만 남았더라. 여자 입술이 잠깐 굳어졌다. 그때는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살아남는 길을 택한 건 이해해. 근데 거기에 나까지 눌러 넣어버린 건 잘 이해되지 않아. 남자의 말은 굳이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꺼낸 돌멩이처럼 상위에 내려놓아졌다. 여자는 손등으로 눈 주변을 한번 훑었다. 눈물 대신 피부만 붉어졌다. 너 데려오면서 내 인생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누가 대신 벌을 받을지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 그저 그때 눈앞에 있던 널 안고 나온 것뿐이야. 남자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다. 고맙다고 했던 기억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 아들 아니다란 말 들으니까 그 고마움까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여자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천장 한 점을 오래 바라봤다. 사람이 늙으면 괜히 정리하고 싶은 게 많아진다. 자기 인생, 자기 피, 자기 피부치 누가 어디까지 내 것인지 확실히 해두고 싶어져. 그래서 나를 빼버린 거야? 남자의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 붙은 말은 많았다. 여자는 고개를 조용히 좌우로 흔들었다. 넌 옛날에도 지금도 어디에도 온전히 들어맞지 않는 애였어.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쉽게 말 못했지. 내 자식이라 하면 내가 살아온 날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아니라 하면 내가 살아온 날이 잘못이 되는 것 같고. 남자는 손을 풀고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손바닥엔 아직도 산소에서 묻어온 작은 흙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도 이제는 알아. 피 얘기 나오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끼어들어야 할지 애매하다는 것. 잠시 멈췄다가 그는 덧붙였다. 그래도 아버지 옆에 서 있던 나까지 지워버리는 건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것만 묻고 싶었다. 여자는 눈을 감았다.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사람은 끝까지 너를 아들로 알고 갔어. 조용한 거실에 그 말만 또렷하게 남았다. 남자의 숨이 잠깐 멎는 듯 하다가 서서히 흘렀다. 손이 허벅지 위에서 아주 조금 떨렸다. 그럼 적어도 그 사람 자리만은 그대로 뒀어야지. 여자는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빈 방 한쪽을 오래 바라봤다. 예전 남자가 쓰던 방이었다. 돈이 필요했어. 그 집도 그 묘도 그때는 다 같아 보였거든. 짧은 고백처럼 들렸다. 남자는 자리를 천천히 일어났다. 소파 천이 몸이 빠져나간 자리의 빈 공간을 아주 느리게 되찾았다.
살려고 한 선택을 내가 틀렸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 선택으로 내가 뿌리째 뽑힌 느낌은 당신도 한 번쯤 상상해 줬으면 좋겠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무릎 위에서 손가락만 천천히 맞닿을 뿐이었다. 남자는 신발장 쪽으로 몸을 옮겼고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 나더러 아들 아니다란 말만은 한 번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면 나도 내가 뭔지 모르겠거든.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여자는 식탁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장식장 위 액자 속 사람들만이 변하지 않은 얼굴로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남자는 구청과 법원을 번갈아 오갔다. 창구 앞 대기석에 앉아 번호표를 이리저리 만지고 몇 번이고 같은 곳을 오가다 보니 점차 기다리는 일과 공간이 익숙해졌다. 노란 조끼 입은 안내원, 반복되는 스피커 안내음, 창구 너머로 보이는 무표정한 직원들의 풍경 속에서 가족 서류를 챙겨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법률상담센터 앞 낀 의자에 남자는 조용히 앉았다. 앞번호 사람이 들어가자 문의 전광판 숫자가 천천히 바뀌었다. 남자는 번호표와 손에 쥔 서류 봉투를 한 번 더 확인했다. 봉투 안에는 상속 안내문, 소송 절차 설명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 빼곡했다. 어떤 종이 구석에는 직접 볼펜으로 그은 밑줄도 몇 줄 있었다. 빠짐없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다시 체크한 흔적이었다. 문이 열리고 상담원이 이름을 불렀다. 남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좁은 상담실 안으로 들어섰다. 양쪽 벽에는 무료 법률 상담 안내문과 변호사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마주했다. 그는 오랫동안 품에 들고 다니던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다. 지방세 영수증, 등기부등본, 상속 변경 내역, 묘지, 정리 서류 각각의 종이 위로 튼튼한 굴곡이 생긴 채 사연들이 쌓여 있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서류들의 내용을 하나씩 읽고 넘기며 수차례 돌아간 뒤 메모를 남겼다. 정리해보면요, 소송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증명해야 할 것도 많고요.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남자는 한쪽 구석에 눈에 들어온 안내문에 예상기간 수개월 이상이라는 사인을 읽었다. 이기면 뭐가 달라집니까? 짧지만 속내가 짙게 담긴 질문이었다.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거죠. 재산 부분도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나 실제 생활은 법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담실 안의 공기가 잠깐 굳었다.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가을 햇살이 얇게 테이블 끝을 비추었고 책상 위에 놓인 인감도장을 남자는 잠시 내려다봤다. 빨간 케이스 안에 든 도장은 언제 찍을지 몰라 깨끗이 보관만 했던 것이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도장을 종이 위에 올렸다가 그는 다시 손을 거두었다. 케이스를 닫아 서류 봉투 한쪽에 밀어 넣었다. 재산은 포기하겠습니다. 입 밖에 나온 문장이 자신의 귀에도 또렷하게 울렸다. 상담사가 남자를 바라봤다. 그럼 무엇을 원하세요? 남자는 오랜 시간 고민한 사람처럼 눈을 감았다 뜨고 아버지 이름이 맨 위에 적힌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다. 아버지 이름이 적어도 종이 위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알려주세요. 순간 상담사의 표정이 살짝 달라졌다. 그는 몇 장을 더 넘기고 필요한 부분에 펜으로 표시했다. 이 부분은 정정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대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기록은 분명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펜이 종이에 줄을 긋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특별하게 울렸다. 남자는 표시된 부분만 또렷하게 바라보았다. 손등에서 힘이 조금 빠졌다. 아버지를 위한 마음, 가족 이름을 지키려는 의지가 작은 선택지에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상담실 문을 나선 뒤 남자는 복도에 섰다. 창 너머 늦은 햇빛이 건물 외벽을 천천히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만지던 사람들, 담담하게 시간을 견디는 각자의 표정 사이로 걸으며 남자는 주머니 속 인감 도장을 한 번 더 움켜쥐었다가 조심스럽게 가방 깊은 곳으로 옮겼다. 찍어야 할 곳에 찍지 않기로 한 결심, 다른 누구와 다투지 않고 자신과 아버지 이름을 조용히 지키는 방법을 마지막까지 고심한 결심이었다. 며칠 뒤 남자는 또 다른 사무실을 찾았다. 도심 외곽 납골당 안내센터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향 냄새와 연한 세제 향이 섞여 있었다. 벽에는 다양한 크기의 봉안당 사진들이 진열돼 있었다. 작은 칸마다 이름이 새겨진 비석, 곁에 놓인 꽃 장식,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도 자리를 잃지 않는 기억. 상담 데스크 직원이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어떤 형태로 찾으세요? 부모님 모실 자리. 남자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크게 필요 없습니다. 작아도 좋아요. 이름이 잘 보이면 좋겠습니다. 직원이 몇 가지 자료를 꺼냈다. 지하형, 벽면형, 야외형 등 다양한 구조 가격 자료들이 나왔다. 남자는 가격표와 사진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가장 작은 칸이 표시된 구역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면 됩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쪽은 조용하고 관리가 잘 됩니다. 이름은 이렇게 새기고요. 모니터엔 검은 판 위에 하얀 글씨로 이름과 생몰 연도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남자는 그 글씨를 오래 붙잡듯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글씨가 제일 또렷하군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펜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가 이어졌다. 서명 칸마다 이름을 또박또박 적고 마지막 장까지 사인을 남겼다. 직원이 종이를 정리하며 말했다. 위치는 이쪽, 2줄 중간쯤 지정됩니다. 완료되면 연락드릴게요. 남자는 안내받은 약도를 받아들었다. 작은 네모칸, 그 위에 아버지 이름이 새겨질 자리가 보였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예상보다 선선한 바람이 가방 끝자락을 스쳤다. 주머니 안에 인감도장은 여전히 작은 열기만 품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창밖 터널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남자의 시선은 자기 손등만 차분히 내려다봤다. 오늘 서명한 이름들, 이겨낸 것보다 지키기로 택한 것들이 손가락 사이에서 하루의 무게처럼 고요하게 남아 있었다. 몇 주가 더 흘렀다. 하늘은 조금 더 맑아졌고 바람과 공기에서는 겨울 냄새가 점점 더 많이 섞여들었다. 도심 외곽 납골당 건물 앞 남자는 작은 국화 꽃다발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흰 국화 세 송이, 길지 않은 줄기, 비닐로 싸서 곱게 묶은 소박한 꽃이었다. 입구 대리석에는 봉안당이라는 글자가 가지런히 새겨져 있었다. 유리문 너머엔 부드러운 조명이 깔려 있었다. 신발 소리가 울리는 복도는 긴장과 고요가 동시에 스며 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 안내를 받아 남자는 해당 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열리자 길게 뻗은 복도가 한눈에 들어왔다. 벽 양쪽에는 작은 네모칸들이 층층이 붙어 있었고 각각의 칸 안에는 이름과 사진, 곁에 놓인 꽃장식이 있었다. 그는 종이에 표시해둔 번호를 떠올리며 칸들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처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엔 위에서 아래로 시선을 옮겼다. 어느 순간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
새 페인트 냄새가 가시지 않은 검은 판에 멈췄다. 흰 글씨로 새겨진 아버지 이름과 생모년도. 그 시간의 무게와 깊이가 꽂혀 있었다. 남자는 작은 선반 위에 꽃다발을 올렸다. 국화꽃 잎이 살짝 흔들렸다. 조용한 복도, 여운이 남은 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이름만 바라보았다. 조명 아래 작은 글씨가 연하게 빛났다. 손을 들어 판 표면을 천천히 쓸었다. 맨손에 매끄러운 대리석 질감이 차갑게 닿았다. 산 위에서 흙을 만지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도심에 정돈된 감촉이었다. 옆 칸에는 타인의 이름과 가족 사진, 장식품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웃고 있는 얼굴, 오래된 흑백 사진, 가족이 옹기종기 찍은 사진. 아버지가 새로 누운 칸에는 아직 아무 장식도 없이 이름만이 또렷했다. 남자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 공장 앞에서 작업복을 입은 채 활짝 웃는 얼굴이었다. 그는 액자를 남는 자리 한쪽에 올려놓고 중심을 다시 잡아 곧게 세웠다. 액자, 이름, 꽃. 세 가지가 짧은 선으로 나란히 모였다. 휴대전화가 주머니 안에서 조용히 떨렸다. 남자는 꺼내보려 하지 않았다. 누가 연락했든 지금은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양손을 주머니 밖으로 빼 허리 앞에 모은 뒤 오랜 시간 숨을 고르며 자신만의 말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말을 소리로 꺼내지 않았다. 조금 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억양 없는 인사, 오래 묵은 감사, 조용한 작별. 얼마나 그 자세로 서 있었는지 모르는 시간 끝. 남자는 몸을 일으켰다. 돌아서다가 마지막으로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검은 판 위 흰 글씨는 커다란 상실과 묵직한 안도감을 함께 품고 있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각 칸마다 다른 이름, 다른 얼굴, 다른 생모년도가 눈에 박혔다. 그래도 모두가 같은 크기 칸 안에서 평등하게 쉬고 있었다. 출입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에는 겨울 냄새가 선명히 배어 있었다. 주차장에 내려가는 언덕길엔 낙엽들이 도란도란 모여 있었다. 그는 일부러 낙엽을 밟지 않으려 보도블록 틈만 골라서 천천히 걸었다. 가방 속 깊은 곳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인감도장, 처리하지 않은 서류 몇 장이 고이 들어 있었다. 그 종이들은 버릴 생각은 나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꺼내지 않을 자리에 차분하게 넣어두었다는 사실만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에는 낮은 산과 아파트 단지가 번갈아 스쳤다. 창문 유리에 잠깐 비치는 자신의 옆얼굴이 거울에서 보던 모습과 조금 달라져 있었다. 달라진 점이 뭔지 짚긴 어렵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혼자 선다는 마음이 아니었다. 집 앞 정류장에서 내릴 때 남자는 휴대전화 화면을 한번 확인했다. 문자 몇 개, 부재중 전화도 몇 통. 엄마라는 이름 옆에는 오늘 새로 찍힌 숫자가 없었다. 남자는 따로 전화 목록을 열어보지 않고 화면을 껐다. 주머니 깊숙이 휴대전화를 넣고 계단을 올랐다. 원룸 문 앞에 서자 복도 끝 창으로 해지는 빛이 붉게 번졌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으며 그는 잠시 멈췄다. 밖에서 잡을 때와 안에서 잡을 때의 감촉이 다르다는 걸 이제는 천천히 받아들이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에 들어와 불을 켜자 좁은 공간에 전등빛이 퍼졌다. 싱크대 위 치우지 않은 컵 하나, 식탁 저 구석엔 며칠 전까지 보지 않던 서류 봉투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남자는 그 봉투를 들어 무게를 한번 다시 느껴본 뒤 서랍 맨 안쪽 깊은 곳에 조용히 밀어 넣었다. 강하게 던지지도 소중히 챙기지도 않았다.
그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만 미묘하게 밀었다. 창문을 조금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방 안에 스며들었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침대에 앉아 양말을 벗고 두 발바닥으로 바닥 온기를 느꼈다. 장판의 차갑고 선명한 감촉에 한동안 발을 움직이지 못했다. 의도적으로 텔레비전을 켜볼 수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힘이 없었다. 손바닥을 한번 크게 펴보았다. 며칠 전 흙을 움켜쥐던 손. 오늘은 매끄러운 대리석 위를 쓸던 손. 세월 동안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차이를 온전히 아는 자신뿐이었다. 밤이 완전히 내려올 때까지 남자는 작은 방에 오래 앉아 있었다. 누가 찾지 않고 누구를 부르지도 않은 채 아버지 이름이 도심 어느 봉안당 칸에 새겨졌다는 사실만이 오늘 하루의 전부이자 내일을 살아갈 이유처럼 가만히 남아 있었다.